첫 번째, 놀이 중심 교육. 두 번째, 몬테소리. 세 번째, 레지오 에밀리아. 세 가지의 차이점 뭔지 아시나요? 이거 모르시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좀 뭔가 회의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뭔가 교육자로서의 대우를 받는다기보다 아이들 흥미가 있어야 배움이 일어난다. 26살이면 최초로 이탈리아의 여성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짬뽕된 교육이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지오를 그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세 가지 캐나다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쭉 찍었었는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말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교육 방법, 제가 전 영상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플레이 베이스인 놀이 중심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몬테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레지오 에밀리아가 있습니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놀이 중심이고, 그 다음 몬테소리, 그 다음에 레지오 에밀리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선 요거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프로젝트 접근법, 이 외에도 숲교육, 발도르프 교육, 그리고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누리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정해준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볼 수 있었던 건 단 세 가지 뿐이었는데요. 그걸 한번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걸 소개하기에 앞서 왜 교육 방법들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좀 뭔가 회의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뭔가 교육자로서의 대우를 받는다기보다 정말 내니 정말 그냥 일하는 스태프의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이 데이케어를 보냈을 때 아이들 교육기관에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잠깐 아이들을 맡기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닌 부모님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저희를 좀 더 교육자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니나 잠깐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이거를 위해 공부도 하고 되게 즐겁게 했던 일인데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배운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이 아이에겐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뭔가 전문성이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인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우리 애랑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구나 라고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교육 방법이나 유아교육에 관련된 지식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을 알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인터뷰 질문 중에 이게 진짜 많아요. 당신의 교육 철학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 철학이 될 수 있지만, 뭔가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레지오 에밀리아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독립적인 객체로 존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동의해서 나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다이렉트로 가르쳐주는 교사보다는 아이들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 방법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놀이 중심 교육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릴 땐 놀면서 배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 이걸 배워보고 싶은 마음, 이걸 탐색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흥미가 없으면 내가 왜 이거를 재미없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믿음에서 시작된 게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교육이 사실 중요하다고 각광받은 건 얼마 되지 않았대요. 특히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거는 교사가 임의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가장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었대요.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놀이가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 흥미가 있어야 배움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동 중심의 교육인 놀이 중심 교육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놀이 중심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발달에는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발달, 그리고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언어 발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 5가지를 골고루 전인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 예로 3세 이후의 아이들은 롤플레이, 그런 역할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엄마 아빠 놀이, 그 외에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그런 놀이들, 이런 많은 다양한 놀이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신체 근육을 쓰고 미세한 근육을 쓴다든지 높이 올라가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놀이를 할 때는 아예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서 이 놀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럼 말을 하게 해서 나는 누구야,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발달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나와 타인의 감정의 다름을 알 수 있는 정서적 발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이외에도 인지적인 발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놀이에서는 모방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방이 뭐냐면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보면 그 재미있는 유행어를 따라하기도 하죠.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재미있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재미를 느끼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자기중심적인데 점점점 발달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나의 중심이었던 관계가 점점점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관계로 넓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랑 인사하는구나.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건데 모방이 놀이 중심에서 대표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 많이 뛰고 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협동놀이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이른 선행학습을 하는 거나 아이들에게 학습시킨다는 목적하에 그냥 학습지를 한다든지 공부하는 걸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에게는 학습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는 재미없는 거, 학교는 재미없는 거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흥미보다는 거부 반응이 더 먼저 와서 그 한 개인의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거를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두시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죠. 애들은 어린 시절엔 특히 낮잠도 자고 잠도 오래 자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녀오는 시간 제외하고 나선 엄마랑 보내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그리고 잠깐 놀이하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이게 금방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쨌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만큼이었다고 하면 영어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뭐 어렸을 때 와서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있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자기들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배웠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정말 그 소중한 시기에 아이들과 더 즐겁고 퀄리티 있는 시간 보내시고 언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세컨 랭귀지나 뭐 그런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분이 아니시고 뭐 영어를 쓰시는 분이다, 중국인이다, 일본인이다, 그럼 다른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둘 다 한국분이시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영어를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놀이중심 교육 대표적인 주장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고 하면 놀이중심 교육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장난감이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놀이중심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놀이감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너무 연령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놀이 중심으로 정말 퀄리티 있는 발달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그 데이케어나 시설에 따라,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도 그리고 데이케어도 아이들에게 지지를 많이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이교육은 방임이 되기 쉬워요. 영향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애들은 놀면 크면 되니까 얘들아 놀아!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왜 자격증이 필요한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게 놀이중심 교육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몬테소리인데요. 몬테소리 교육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개발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엔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여자 의사는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지 여자는 받아주지 않았대요. 근데 마리아 몬테소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교황이랑 그리고 총장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들어가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는 최초로 이탈리아의 여성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정신병동에서 보조의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지내면서 장애 아동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특히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보다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조작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거라고 믿어서 그런 교구들을 만드는 걸 시작했대요. 근데 특히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교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집게로 붓을 옮기기, 집게에 빨래 꽂기, 신발끈 묶기 이런 등등의 교구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병원에 나와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구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성인 사이즈의 집게, 국자, 숟가락 이런 게 더 많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했고 그걸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이 방법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몬테소리 교구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몬테소리는 아이들의 연령마다 해야 되는 과제가 다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거에 대한 교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발끈 묶기, 지퍼 올리기, 단추 잠그기, 그리고 조약돌 옮겨보기 등등 정말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교구들도 많고요. 그 외에 수세기 같은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보면서 크기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수세기 활동, 그런 교구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연령별로 교구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연령마다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이론은 많이 제시했지만 이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마리아 몬테소리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교육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와서 나 혼자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는 초점을 너무 맞추지 않았다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1년 동안 주말마다 수업을 들으러 갔고요. 그걸 들어야만 몬테소리의 정식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몬테소리 데이케어가 있다 했을 때 거기에 그 반에 한 명은 몬테소리 선생님이 있어야 정말 몬테소리 데이케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구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교구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너무 표준화가 된 교구다 보니까 개인차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몬테소리였고요. 마지막 레지오 에밀리아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도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생긴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좀 더 힘을 썼다고 하면 이 레지오 에밀리아 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말라구찌를 포함한 다른 동료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합쳐서 만든 학교가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시작했다고 해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뭔가 짬뽕된 교육이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레지오 에밀리아는 딱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학설을 보고 그걸 공부해보고 거기에 단점과 장점을 보고 장점만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목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 에밀리아라는 동네에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녹아들어져 있는 교육 방법인데요.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거기에는 단순히 교육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를 포함한 페다고지스타 그리고 아틀리에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는 우리가 아는 그냥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페다고지스타라는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디렉터 아니면 원장님, 교장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원장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교육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페다고지스타는 교육적으로 좀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틀리에스타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아틀리에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틀리에는 작업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예술의 도시, 예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미술적인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아틀리에라는 곳은 그런 아이들이 미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많은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다양한 표상 활동을 해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리에에서 아틀리에 스타가 있는 건데요. 아틀리에 스타는 미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미술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표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미술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질문들과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런 이 가장 첫 번째로 특이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은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주제도 정하고 아이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도 정하고 세부 하위 내용 그런 활동들도 미리미리 다 정해놓는가 반면 레지오 에밀리아는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정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 하는 게 그날 생기면
그걸 중심으로 그걸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개입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흥미있어 하는 게 뭔지 선생님들은 보고 버섯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럼 교사들은 버섯에 대한 흥미를 확장시켜주기 위해 더 많은 종류의 버섯을 갖다 놓는다든지 버섯에 관련된 책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환경 구성을 해주고 아이들이 버섯에 대한 궁금증을 궁금하게끔 해줄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제도 설정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탐색하고 활동하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정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활동할 건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요거는 모두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아이들이 직접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사의 개입은 그냥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미리 선생님이 다 준비해서 제공해줬다. 여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르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표상 활동이에요. 그 표상이 뭐냐? 그림 그려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돌고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돌고래를 한번 그려봅니다. 난 돌고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친구 것도 보고 넌 돌고래가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 다름을 알아요. 두 번째, 이제 돌고래를 직접 보러 가든지 돌고래에 관련된 사진을 봐요. 돌고래도 종류가 있네. 돌고래는 이빨이 이렇게 생겼네. 뿌리가 이렇게 생겼네. 이런 두 번째 다시 표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렸던 거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그 다양한 자료들 접하면서 새로 알게 된 지식을 두 번째 표상에서 다르게 그리겠죠. 두 번째 그려보고 또 더 많이 알게 된 지식이나 내가 열심히 놀이를 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통해서 세 번째 표상하고 네 번째 표상하면서 이 그림이 점점 더 구체적이게 됩니다. 이 표상 활동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표상 활동을 해서 요것도 이제 프로젝트를 끝나고 봤을 때는 표상 1차 표상, 2차 표상, 3차 표상 쭈루룩 나열했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지식을 확립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록인데요.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아이들이 구성해 나가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했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다 해서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기록을 한다는 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정리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레지오 에밀리아까지 설명을 해봤는데요. 레지오 에밀리아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교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아이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에 단점이 있다면 교사의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이 25명 아이들이 하나에 몰입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당 20몇 명의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사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정말 그런 교육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선생님 교사 아동 비율이 조금 더 한국보다는 적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기회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틀리에 스타가 있거나 아틀리에가 있거나 페다고지 스타가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는 보지 않았고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레지오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립됐는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레지오를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지오는 그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게 맞춰진 교육이기 때문에 레지오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 레지오를 그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좋은 그런 접근법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레지오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에서 하는 레지오를 여기서는 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레지오를 좋아하긴 하지만 교사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레지오 에밀리아 하는 대학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되네요. 한번 직접 가보고 거기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철학이나 교육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셔도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